대구에 사시는 소설가가 내장산 쪽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혹시 박정만 시인이라고 아냐고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본다, 모른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이제 시비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주를 따르면서 거기서 이제 흐느껴서 울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담배를 놓고 이렇게 술도 따르고 그래서 정읍 사람도 모르는데 신춘문예라는 거는 성인들 문화 겨루기 광장이거든요. 저학년 때 바로 그냥 등단을 했다는 거는 매우 탁월한 능력이죠. 명실공히 천재성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모진 그 고문의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당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 억울함을 시를 통해서 분출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죽음을 예감했던 88년을 전후로 해서 마치 뭘 쏟아붓듯이 시가 수백 편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300여 편의 시들이 어떻게 보면 박정만 시인이 마지막에 자신을 불태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뜨거운 몸부림이었다. 불꽃처럼 살다가 한 생을 떠나간 시인이지만 한국 서정시 한 계보로서 빛나는 감수성이라든지 따뜻한 시선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단풍 명소 정읍 내장산. 그 산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196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가수 배우의 노래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음반에 담겨있는 잘 있거라 내장산아 노래를 사랑한 팬들이 건립을 추진한 건데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의 가사가 새겨진 비도 마주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정읍 출신의 작가 박정만 시비가 자리해 있습니다. 저도 정읍에 살면서 박정만 시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시를 썼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대구에 살고 있는 어떤 시인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박정만 시인 아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사람을 왜 모르냐.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을 비교하면서 그 시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굉장히 서정적인 한 세계를 구축했던 시인인데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현대시 100선 이렇게 뽑아놓은 작품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어디에도 박정만 시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분이 이제 좀 일찍 43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유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그 피라 사건이라는 자체가 일반 문인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거론하기 쉽지 않았던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시인 박정만은 암울한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 규정에 따라 2월 25일부터 시작됐으며 민주복지사표를 지향하는 제5공화국이 출범됐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군부 독재 시대. 표현의 자유에도 족쇄를 채우며 본인들만의 잣대로 세상을 검열했습니다. 1981년 5월 한 중앙 일간지에 실린 소설. 당시 신군부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작가인 한수산 씨를 비롯해 신문사 관계자들 그리고 박정만 시인이 갑작스레 연행되는데요. 시인은 당시 빙고 호텔이라 불리던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사흘 동안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 한수산 씨는 그 이전부터 이미 대중소설가로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작가고 중앙일보에 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의 거리라는 작품을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됐던 건 1981년도에 그 이틀자 신문에서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묘사를 갖다가 작품에서 다룸으로써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이 1981년 이 5월이라는 시기적인 특성상 군부 정권이 문인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제 한수산 씨가 이 작품을 쓰게 되고 이 작품에 관련되는 7명이 서빙고시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한수산 필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당시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박정만 시인. 박정만 부장님이십니까? 예. 촌스러운 모자를 쓴 정부 고위 관리란 누굴 뜻하는 거죠? 작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신간 출판 관계로 그저 몇 번 만난 것뿐이요. 바른 대로 돼. 암흑과도 같았던 사흘의 시간.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문 이후의 삶은 고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결국에는 한수산 씨도 한국에 있지 못하고 일본으로 몇 년 동안 가서 피신해 있고, 박정만 씨는 1988년에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한국 문학사에서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남긴 작품 중에는 고문의 후유증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혈을 채우며 어혈을 풀기 위해 한약 한제를 지어왔다. 고유의 안경을 걸친 한약방 주인이 물에다 끓이지 말고 막걸리를 부어 끓이라 한다. 술 먹고 대한민국처럼 망가진 내 몸뚱이의 내력을 소상히 알고 있는 듯한 말투다. 참 용타고 생각하며 아내는 단기에 술을 넣어 약을 다린다. 펄펄 끓는 물솥에 수건을 적셔 내 몸에 어혈 위에 찜질도 하고, 탕기에선 한밤내 부글부글 죽음이 들끓는 소리. 절명하라, 절명하라, 절명하라. 이를 갈다, 이를 갈다. 가슴도 부글부글 소리를 내고 분노도 피딱지도 약에 녹아 하나가 되고, 어혈은 풀어져서 내 몸에 피와 살과 뼈에 스미고.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박정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학창 시절이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지금 북중학교 3학년 박정만 그 동문 사진이 있고요. 북중학교를 졸업한 박정만은 전주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박정만 동문이 고등학교 학생 시절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전주고등학교 43회로 1966년도 2월 달에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미소년이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조금 날카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네요. 당시 전라북도에서 북중학교와 전주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 가면은 요즘 말하면 현수막, 뭐 안목에 뭐 아들 뭐 전주 북역 입학, 전주고등학교 입학, 그 예를 들어 또 동네 잔치도 벌이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말하자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진은 박정만 선배께서 그때 당시 저희 고등학교 문예반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 사진은 그때 당시 국어 선생님이신 김혜강 선생님하고 양동식 선생님하고 그 문예부원 일동이 이렇게 5분의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전주고등학교에는 대한민국 문학계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죠. 저희 학교 100년 사이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때 당시 우리 그 문학계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혜강 선생님, 신석정 선생님, 신근 선생님, 하이주 선생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김혜강 선생님이 저희 국어를 가르치셨고, 그다음에 이제 신석정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희 1학년 때 가르치시다가 이제 김제고등학교로 정근 가시고, 이제 2, 3학년 이후에는 김혜강 선생님 영향을 받았죠. 이 땅에 문단 1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여기서 계셨어요. 기나긴 세월을 품고 있는 교지는 이 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의 의미 있는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박정만 동문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발표한 시가 여기 있는데 경희대학교 주최 제2 전국 고등학교 학생 100일장 대회에서 장원한 시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돌, 박정만, 시시로 밝아오는 도르 내부에서 기온으로 부푼 가슴을 열듯 손을 펴면 어디쯤에선가 바람이 불 적마다 밀려오는 푸른 숨결. 고등학생이었던 박정만은 시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구 스타였습니다. 교지에는 그의 수상 실적이 빼곡하게 실려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65년 한 해 동안 전국 규모의 글쓰기 대회에서 무려 7차례나 수상하며 박정만이란 이름을 알렸습니다. 전주고등학교 문예부의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 그 중심에 박정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대학교 2학년 때 시인으로 등단한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춘문예라는 거는 성인들 문학 겨루기 광장이거든요. 당선 하나만 뽑는 거거든요. 2등, 3등을 뽑는 거 아니고 딱 하나만. 몇천 대 1이에요, 그게. 응모가 이제 능나는 사람만 응모를 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숙달되고 숙련하는 그런 그 연습 과정, 견습 과정을 거쳐서 응모를 해요. 저학년 때 바로 그냥 등단을 했다는 거는 매우 탁월한 능력이죠. 명실공히 천재성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 딱 하나만 뽑는데 그것이 장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는데, 그렇게 천부적 재능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시인 박정만. 군사정권이 휘두른 무자비한 피로화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의 삶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죠. 이 박정만 선생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고문을 당한 이후에 벌어지는 행각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박정만 시인이 워낙 술도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3일 동안 집을 못 갔을 거 아닙니까? 붙잡혀. 집에 갔더니 이제 얼굴이랑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 갔더니 이제 부인이 막 굉장히 화풀이를 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각서를 쓰고 나왔다고 그래요. 여기서 벌어진 일은 밖에 발설하지 않겠다. 그 시인 입장에서는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가 남겨놓은 시집에는 당시에 뼛속까지 스며드는 상흔에 대한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군사정권에 납치되듯 끌려가 사흘 동안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유린당한 시인의 절규. 본래 다작을 하던 작가가 아니었지만 풀리지 않는 어열처럼 응어리진 분노를 그는 시에 쏟아냈습니다.
그런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단어는 바로 죽음. 고문을 전후로 죽음을 바라보는 시인의 어조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름을 비극적 서정에 담아 노래한 김소월처럼 그는 아픈 기억을 시에 담았습니다. 박정만 시인은 그 한국 서정시를 맥을 잇는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대학교 2학년 때 시주문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겨울 속 봄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미 죽음이라는 단어가 엿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느끼는 이 죽음은 좀 더 생동적이고 희망에 차 있는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수산 필화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분이 접하는 죽음은 일상화된 죽음, 자기 삶 속에 죽음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그런 형태로 녹아 들어가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또 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독한 술을 마시며 시를 써내려간 시인의 일상. 1987년 8월 불과 20여일 만에 그가 쓴 시는 300여 편에 이릅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치지 못하는 서름을 온전히 시에 쏟아부은 건데요. 88 올림픽 폐막식 날 종시를 마지막으로 시인 박정만의 짧고 강렬했던 삶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1987년 8월부터 해가지고 한 20여일 동안에 300여 편의 시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시인들은 뭐 윤동주 시인도 마찬가지고 죽기 전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시집을 못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시인들도 있거든요. 윤동주 시인이나 기영도 시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들 총시를 합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20여일 동안에 300여 편을 썼다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이분이 그때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의 이제 술의 힘을 빌어서 시를 쓰긴 했어도 거의 접신 수준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시들이 많이 나왔고 이 시들은 그가 그 사후에 유고시집으로 이렇게 묶여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시인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정읍. 그가 자랐던 마을엔 아직도 시인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수선화를 따라 걷다 보면 들어서게 되는 시인의 생각.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외형은 다 변했지만 바로 이곳에서 어린 박정만은 순수한 시심을 기르며 자랐습니다. 남달리 총명하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져 어딜 가나 주목받았던 전도 유망한 작가. 그가 남긴 아름답고 슬픈 시는 유난히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박정만에게 있어 언제나 그립고 달려가고 싶었던 곳, 고향 정읍이었습니다. 정읍 별사 3 박정만. 사랑이여 이제 곧 날 저물고 밤이 오리니 그대의 마음의 남끝동 한천으로 내 육신의 허물을 잘 가리워 다오. 그리하여 저 바람편에 날 묻어다오. 햇볕이야 그대처럼 올리 없건만. 때로 새도 울고 꽃도 피어서 언제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부디 내 생을 거두어 다오. 어쩌다 야국이라도 한 송이 피면 그것이 당신을 스쳐가는 서러운 내 몸짓이었음을. 어쩌다 들새라도 한 마리 울면 그것이 당신을 그리는 외로운 내 목소리였음을. 사랑이여 구름도 흘러가서 오지 않고 바람도 지나가서 오지 않는 곳, 부디 그런 곳에 내 꿈을 덮어다오. 살아서 못 가졌던 한 평의 땅을 나는 죽어서 비로소 내 것으로 가질지니
인간의 뼈와 살도 다 삭고 나면 흙과 대지의 이름으로 날 불러다오. 오늘 또 밤새가 저리 울고 웃자란 어둠만이 내 키보다 더 깊어지는데 너는 한 번 가서 소식이 없고 이제 내 생이 눈물보다 깊이 저물었음을. 정읍별사는 따로 부르는 노래. 정읍의 본래의 이미지가 있지만은 내가 부여하는 정읍에 대한 이야기. 별사. 박정만 시인을 길러낸 토양이고 서정주 시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나를 키워낸 건 8월이 바람이다. 8월이 아니라 9월이고 18이고 완전히 그 정읍 들녘이 그 바람이 흘러가는 시냇물이 박정만의 시심 속으로 들어와서 안착을 했다 이렇게 봐줘요. 그것이 노래로 불러진 것이죠. 자기 죽음을 전제로 한 그다음에 어떤 유언 같은 것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것이 바로 정읍 땅 어느 골짜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그림이. 정읍이란 데는 살아온 광장이면서 지향하는 파라다이스라고 해야 할까? 저승으로 가야 할 어떤 아늑한 자기 영혼이 쉴 곳이라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남다른 주목을 받았던 천재 시인 박정만. 군부 독재 시절 필화 사건의 희생양이 되어 평생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시인이었습니다. 가슴에 응어리진 한과 분노를 시를 통해 불태우며 짧지만 강렬했던 삶의 궤적을 남긴 비운의 시인. 시에 읊은 것처럼 광활한 우주 속으로 사라진 그의 이름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메아리도 살지 않는 산 아래 앉아 그리운 이름 하나 불러봅니다. 먼 산이 물소리에 녹을 때까지 입속말로 입속말로 불러봅니다. 내 귀가 산보다 더 깊어집니다. 남들이 80을 살고서도 하지 못한 일을 그 단계가 죽기 1, 2년 전에 80을 살아도 남기지 못할 역작을 다 남겼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억울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시가 나왔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박정만 시인을 알고 이 시를 좀 많이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고흐가 죽기 전에 정말 짧은 기간에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박정만 시인도 어떻게 보면 이 300여 편을 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고 한 시인의 마지막 세상에 보내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었고 그가 남기고 싶은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